어느 사이에 짱구의 얼굴이 갈대밭 사이로 쓱 나타났다. 날쌘 녀석이었다. 적이 나타났으면 자기가 맞상대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금방 시체를 알아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시체를 건드렸다. 그러나 시체가 아무런 반응도 할 턱이 없었다. 아니, 자식이가 아닌가? 몸을 일으켜 세운 정호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뱃전개로 뛰어내려갔다. 차차, 자식아. 정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다. 주변에 어떤 경계망이 펼쳐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날이 잘 아는 사람입니까요? 그럼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내 자가 바로 저기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내가 역시 주례를 서서 혼례를 치른 사람이다. 그럼 우리들처럼요? 그렇다. 참으로 원통하구나. 그럼 제가 이 사람을 업고 가겠습니다. 갈대밭이 너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언년이도 남편을 도왔다. 시체는 벌써 부패하고 있었다. 허벅다리 살이 물컹 한 점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정우는 먼저 야산의 동굴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을련이에게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해놓아야 할 것만 같아서였다. 을련아, 날이 잘 다녀오셨습니까요? 그래, 의주성안도 둘러보았고 내가 기다리던 사람들도 고진강 나루터에서 만났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온지 너무 놀라지 말거라. 우리를 용안포에서 괴롭히던 바로 그놈들이 결국은. 네? 그놈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을 해쳤나요? 살려낼 수가 없구나. 상처가 너무 깊구나. 혹시 완전히 절명한 것이나 아니옵니까요? 그래, 내 말대로 절명하고 말았다. 불쌍한 거. 아. 을련이는 긴 비명을 지르더니 동굴 안쪽으로 가 쓰러지고 말았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정호는 그녀에게 찬물을 떠먹이고 지압을 해서 기를 더 주었다.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 잠시 후 을련이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다. 그 사람의 시신이 어디에 있어온지요? 지금 짱구라는 사내가 떠매고 오는 중이다. 짱구는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을련이는 곡을 해댔다. 그녀는 혼절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역시 큰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지는 못했다. 그녀는 조금 후에 들려온 남편의 시신을 안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 일행은 날이 새기 전에 자식의 시신을 위화도 야산 둔덕에 묻었다. 장례를 잠시도 늦출 수 없었다. 지금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비상하게 일이 벌어지면 자식의 시신을 그대로 버려두고 여기를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일행은 꼼짝을 하지 않고 동굴 안에서 잠을 잤다. 지난밤을 완전히 뜬 눈으로 새웠기 때문이다. 날이 이놈이 의주성한 남문 주막거리로 나가서 놈들을 요절을 내고 오겠습니다요. 이놈에게 단도 2자루만 허락해 주옵소서. 돌아간 자식의 원수를 갖고 오겠습니다요. 그리고 임기파리 형님하고 설분이 형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해걸음의 짱구가 3차례나 정호에게 요구를 했으나 정호는 쓰다달다 말이 없었다. 그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너는 의주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호는 나지막하나 강한 어조로 한마디를 던졌다. 아무리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상민 주제에 양반가의 마님을 종놈들과 함께 죽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몸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날이 이놈이 가슴에 피가 끓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요. 요즘 압록강 하루에 평균적으로 5구의 시체가 떠내려 온다고들 합니다요. 죽을 놈들은 죽어야지요. 그것은 죽고 죽이고 해서 생긴 시체들이 아니고 아마도 굶어 죽은 사람들과 몰래 도강하다 난파한 사람들의 시체일 것이다. 너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궁리를 하거라. 홀몸이 아니지 않느냐.
어서 자리에 앉아.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시근덕거리는 짱구에게 일가를 했다. 사납기 짝이 없는 짱구였으나 정호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였다. 이번에는 짱구가 말이 없었다. 나 혼자 동문 쪽으로 나가 깃발이와 설분이를 기다리겠다. 동문 쪽이 제일 인적이 없는 편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리를 떴다가는 차식이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 나라의 인심이 흉흉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난세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하느니라 알아들었느냐? 정호는 야함을 이용해서 다시금 압록강을 건너고자 했다. 깃발이 내일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여기 의주성으로 온다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성문의 기찰이 삼엄하니 그들도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만 같았다. 헤어질 때 얘기로는 깃발이는 책문으로 가서 가지고 갔던 유기를 팔아 금전을 좀 많이 장만해서 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호는 그의 그런 말을 지금은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하도 수상쩍으니 그가 무사히 나타나기만 해도 일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했다. 그날 세고 힘 좋았던 차식이가 당하다니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정호는 자신이 그를 찾아 성성진까지 올라갔을 때 강변과 섬들이 주변을 감싸고 돌던 그 짙은 살기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그는 임기파리만 만나면 어서 여기를 뜨고 싶었다. 이제는 한 걸음으로 백두산까지 주랭랑을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심양, 차오, 왕서방의 졸개들과 싸움이 붙으면 자칫했다가는 여기서 붙박이 신세가 되어 일생을 완전히 그르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위화도 갈대밭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던 정호는 저 멀리 어둠 속에 보이는 점동도의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한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아주 순간적이었고 또 시야가 흐린 달빛 속이었기에 분명치는 않았으나 왠지 보던 사람인 것만 같았다. 혹시 깃발이가 아닐까? 녀석이 정말로 유기를 지고 책문까지 갔다면 지금쯤 의주성의 동문이 아니라 여기 난자도나 점동도를 지나고 있을 만도 했다. 정우는 몸을 잠수하고 점동도를 향해 헤엄을 쳐갔다. 그는 아무리 물속이었지만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벗어던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몸은 비록 물속에 잠겼지만 머리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얼굴을 비록 달빛 속이었지만 가리고 싶어서였다. 그는 세차게 흐르는 압록강의 물살과 싸워서 점동도로 접근해 갔다. 달빛을 가르며 점동도의 갈대 속으로 사라진 사나이의 모습은 좀처럼 다시 시야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점동도에 가까이 가서 보니 섬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은 비단 갈대뿐만이 아니었다. 섬에는 군데군데 대나무가 짙게 자라나 있었다. 정우는 중강의 옛 흔적을 한번 답사해보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언제나 사람들과 얽힌 사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정우는 이상스런 음향이 들리더니 자신의 정수리가 갈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총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정신이 아찔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는 머리를 순식간에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머리통을 쓰다듬어 보았다. 머리통이 터지지는 않은 듯 했다. 그러나 가스의 머리에는 이상스런 작대기 같은 것이 꽂혀 있었다. 그것을 빼보았다. 그것은 대나무 막대기였다. 그런데 그것은 끄지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다. 씨, 픽. 또 한 차례의 대나무 창 공격이 가해졌다. 정호는 더욱 몸을 물속 깊게 가라앉혔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도 힘이 세단 말인가? 그리고 대나무 창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야밤이라
시야가 흐려 상대를 정확하게 포착하지도 못할 것이 아닌가. 씌웅, 씌웅, 씌웅. 대나무 창이 그야말로 빗발처럼 날아왔다. 정우는 정말 혼미백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우는 잠수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어야만 했다. 그러나 얼굴을 잘못 강물 밖으로 내놓았다가는 머리통이 깨어지거나 눈 아래 대나무 창이 꽂힐 지경이었다. 정우는 몸을 낮추고 빠른 속력으로 물 아래로 흘러갔다. 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아무려면 이렇게까지 멀어졌는데 대나무 창이 날아올 턱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얼굴을 물 밖으로 내밀었다. 안전지대였다. 책문 후시를 다녀온 깃발이. 그때였다. 정우는 즐겁하고야 말았다. 외놈의 사내가 번거지를 눌러쓰고는 입에 칼을 물고서 정우를 향해 마구 헤엄쳐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순간 정우는 그자가 틀림없이 깃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번거지가 이상스러워 그의 진짜 얼굴은 얼른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의 모습을 번거지가 완전히 가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봐, 깃발이 아닌가? 정우는 말을 길게 끌었다. 그랬더니 사나이는 주춤 멈추었다. 웬 놈이냐? 나다. 김정호다. 아이고 나리, 이놈이 바로 깃발이옵니다. 깃발이 거기 서 있거라. 내 그리로 가겠다. 두 사나이는 물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맴을 돌았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 시큼한 강물을 배가 부르도록 마셨으나 얽힌 두 팔을 풀지 않았다. 나리, 그래 그동안 무사하셨습니까요? 그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어떠냐? 아이고 이놈은 그만 내 살분이를 대놈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빼앗겨버리다니. 살분이를 빼앗겨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나이들은 천천히 점정도를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나리, 저 죽일 놈들, 대놈들, 육실할 놈들, 나리가 이놈한테 절대적으로 총칼을 손에 잡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고 이놈이 그러겠다고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래서 이놈은 살분이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요. 나는 나리가 바로 천국 졸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놈을 잡아 두 누나를 파버릴 작정으로 대나무 창을 만들어 덤볐던 게죠. 그들은 점동도에 상륙했다. 나리, 저기 이놈의 소굴이 있사옵니다요. 저리로 가시지요. 깃발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자초지정을 차분하게 설명해다오. 깃발이는 짙은 대나무 숲 뒤 야산 아래의 동굴에 둥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취사도구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그는 후딱 밥을 해서 정우에게 내놓았다. 그래, 얘기를 좀 해보아라. 아차,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요. 지나간 일이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사옵니다요. 어서 말해보라니까. 이놈이 여기 청성진이 나루토에서 밀항꾼들의 나룻배를 얻어 타고 설분이와 함께 6일을 책문까지 무사히 운반했습니다요. 그래서 여기 한 1000냥을 챙겼습니다요. 큰 돈이로고. 그랬더니 돈 냄새를 맡은 몇 놈이 따라붙더군요. 그래서 이놈이 총이나 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멀고 먼 요동에서 대놈들하고 맞서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잘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놈은 전대를 사다구니 밑으로 해서 철통같이 보전을 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나무창을 몇 개 준비를 했습죠. 이놈이 이래봬도 대나무창 쓰는 데는 신출기물한 재주가 있사옵니다요. 그랬더니 놈들이 책문을 지나 탕천까지 따라왔습니다요. 대놈들 근전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다군 입쇼. 놈들은 1000냥을 절대로 그냥 줄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요. 그래서 놈들에게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탕첨을 지나 진강성을 향해 걸을 때 들판에서 대문나무창 하나를 던져 들판을 헤매는 노루 2마리를 일거에 쓰러뜨렸죠. 놈들은 혼미백산에서 책문으로 되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고 사람이 없는 민가에 들어가 한잠을 늘어지게 자게 되었죠. 설분이도 이놈의 곁에서 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잠을 깨보니 설분이가 보이지 않대요.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 설분이를 찾아보았으나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달려가 보았습니다요. 그랬더니 설분이가 아이고 길가 풀섭에 누워 있었는데 치마가 벗겨지고 고쟁이게 내려진 채 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요. 어허. 길바닥에 창자가 흩어져 있고 어허. 원 저런 놈들이 있나. 설분이를 심양 인신시장에 넘기려고 업어가다가 먼저 실례를 했는데 설분이에겐 저통도 없고 거기도 나무 뜬걸에 밀려 민자가 되어 있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행을 하고는 죽여버린 것이지요. 소희님이 짧은 대나무창 10개를 만들어 가슴에 품고 심양으로 회귀를 해서 인신시장을 헤집었지만 놈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요. 놈들은 상습범입니다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요. 그래서 설분이를 어떻게 했나? 당청 가까운 야산에 묻었습니다요. 슬픈 일이구나. 어허. 정호는 가슴을 열고 호곡을 했다. 슬픔이 밀물처럼 가슴에 몰려왔다. 그 고운 설분이가 그렇게 비명에 가다니. 그래도 남편을 만나 어렵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잡히는 것 같더니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북녘을 향해 제배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국경지대의 경비를 튼튼히 해서 그런 천국 인신 밀매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결국 그는 더 좋은 군사 지도를 만드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깃봐라, 저리로 가자. 짱구와 언년이 그리고 그 사이 내가 만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느니라. 저기라니요? 저기 위화도에. 여기는 의주성 바로 코앞이라 위험하다. 어서 가자꾸나.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점동도를 떠났다. 그들의 장소 이동은 밤에만 가능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관아의 눈을 피해야만 되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디론가 숨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서 여기를 떠나는 일이다. 짱구와 깃발은 서로들 부둥켜 안고 울어댔다. 사람은 역시 감정의 존재이다. 짱구는 요동 끝까지라도 뒤져 놈들을 찾아 죽이자는 말을 했다. 그러나 설분이의 남편인 깃발은 고개를 저었다. 짱구야, 포기해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중국은 너무나 넓은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디든 한 발자국도 더 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책문에만 장시가 나서 조선말이 조금 통할 뿐이었다. 중국은 너무나 넓고 넓은 나라다. 우리 조선 땅하고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더구나. 저승에 가서나 설분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형님,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요? 어서 출발을 하자고요. 아서라, 이제 설분이는 잊혀져야 할 사람. 우리는 나리의 지도 사업을 열심히 도와야 한다. 나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아내가 죽은 판국에서도 그래도 놋그릇 판 금전은 꼭 챙겨가지고 왔다. 나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나리가 좋은 지도를 만드시는 것을 잘 돕는 일이 설분이의 원을 달래는 일이다. 임기팔의 마음은 벌써 정리되고 있었다. 그는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이상하게 보관하고 있던 전대를 풀어 정우 앞에 내놓았다. 나리, 이 금전을 받으시고 이놈들을 잘 이끌어 주옵소서. 아니다. 그것은 자네가 장사를 해서 번 금전이다. 그것은 오직 너의 금전일 뿐이다. 어서 챙겨 넣어라.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오직 너의 자유일 뿐이다. 아닙니다요. 이놈은 다만 나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설분이를 이놈과 짝지어주신 나리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사옵니다요. 자, 어서 받으시옵소서. 아니다. 어서 거두어라. 너 마음대로 그것을 쓰도록 해라. 내가 나를 따라오든 말든 그리고 금전을 쓰든 말든 그것은 오직 너의 자유일 뿐이다. 정우는 끝까지 그것을 사양했다. 다음날 일행은 온종일 굴속에 박혀 잠을 잤다. 연기를 피어 올리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쌀을 익히지 않고
생쌀로 먹기도 했다. 불을 피워 올리지 않아야 연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음식을 생으로 먹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그렇지도 않으면 완전히 마른 갈대잎으로 불을 피우는 수도 있었으나 아직 한여름이라 마른 갈대잎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밤이 되자 그들은 배를 갈대밭에서 끄집어내어 강물에 띄웠다. 그날 밤은 하늘에 구름이 짙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여기를 몰래 빠져나가기에 적당한 밤이었다. 위화도에는 차시기를 그리고 요동 땅에는 설분이를 묻어놓고 떠나는구나. 배가 위화도를 떠날 무렵 정호는 가슴을 애는 비탄을 머금고 장탄식을 했다. 묻힌 자들의 아내와 남편인 을련이와 기파리가 흐느껴 울었다. 그들이 비통한 슬픔을 생각하면 여기 위화도의 동굴 속에 얼마간 더 있어도 되겠으나 상황이 아주 위급했다. 관절들이 눈치를 채는 날에는 요절이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전하게 풀려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효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다. 짱구와 기파리와 정호를 을련이와 언년이가 보살폈다. 두 여자들은 서로들 상의를 해서 남정네들을 잘 돌보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청성진에 다다랐다. 청성진이야말로 압록강 소왕의 기양지이다. 모든 배가 실질적으로 여기 청성진에서 그 멀고 먼 압록강 항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시작하기도 하는 것이다. 의주석은 그런 항구라기보다는 의주 부윤이 버티고 있는 국경수비 내지는 천국 사신 영적과 책문을 중심으로 한 대청무역을 위한 전진기지다운 고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의주 출신의 상인들을 만상이라 하여 특별 취급을 해주었던 것이다. 압록강 항해에 있어서는 그 모항이 청성진이었다. 압록강은 약 2000리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대략 260만 자의 길이다. 그러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가항 거리는 대략 1700리 정도다. 나머지 300리는 배가 다닐 수 없는 것이다. 강의 상류 쪽으로 기양지는 역시 해산진이다. 정호는 자신이 직접 길을 잡았다. 청성진에서 무슨 불상사가 나면 참으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다. 그는 미끄러지듯이 어둠에 깊이 파묻힌 청성진 앞강을 지나갔다. 배를 다루는 정호의 솜씨는 가히 1급이었다. 자신이 뱃놈이었고 또 배를 직접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그는 물 위에 뜬 배의 성격을 아는 데는 귀신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정우는 조상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달빛이라도 환하게 비친다면 지금과 같은 항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우가 길을 잡고 짱구와 기파리가 노를 잡았다. 을련이와 언년이가 이들을 돌보았다. 그녀들은 남정네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부지런히 먹을 것을 만들어냈다. 을련이는 남편 차시기가 죽은 충격에서, 기파리는 아내 설분이를 잃어버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들이 눈을 피해가면서 계속 훌쩍거렸다. 그들은 드디어 무사히 청성진 앞을 빠져나갔다. 부도 앞에 여기저기 관솔불의 불빛이 흐르고 있는 청성진이 저 멀리 멀어지고 있었다. 날이 이제는 위험지대를 다 빠져나온 것 같사옵니다요. 아직은 아니다. 노를 좀 더 저어라. 지금도 역시 위험이 있어. 자, 어서 더 저어라. 혹시 놈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요? 절대로 붙잡혀서는 안 된다. 죽더라도 도망을 쳐야 한다. 놈들의 배라고 해서 우리 배보다 더 빠르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관선들은 대개 선체가 너무 크고 노후되어 있어서 속력을 낼 수 없는 법이다. 절대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도 혹시 여러 척이 한꺼번에 덤기면 도망치는 데까지 도망을 치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강으로 뛰어들어 죽는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는 붙잡히기만 하면 능지를 당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강물에 빠져 조용히 죽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정우의 대답에 누구도 더 대꾸하지 않았다.
돛을 최대한으로 풀어 헤치고 짱구와 깃파리는 전 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를 저었다. 그래서 겨우 압록강 소항이 가능했다. 강물의 유속은 대단히 느렸다. 그만큼 강의 폭도 넓어졌던 것이다. 압록강은 신비의 강이다. 그것이 신비스러울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은 지독한 사행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강의 총 길이가 흔히들 2000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강의 직선거리는 고작 1천리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천리는 이 강이 꼬불꼬불 돌아서 생긴 거리이다. 의주에서 400리쯤 상류에 위치한 위원고을의 맞은편에 위치한 관문 입자는 대표적인 관통그릉이고 그 바로 상류에 있는 노우초는 대표적인 협착산각으로 그 골곡의 정도가 거의 360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특이한 점의 하나는 그것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이 기이하게도 전부 동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대부분이 압록강의 본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다가 합류한다는 뜻이 된다. 정우는 동국여지 승람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밤의 압록강을 수왕하고 있었다. 일단 여기 청성진 유역을 벗어나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저 멀리 강의 한쪽 귀퉁이가 부옇게 밝아져 올 무렵 그들은 비로소 저 멀리 시야에서 꽤 큰 고을 하나를 붙잡을 수 있었다. 나리, 저기 저 고을이 어디지요? 장조고을이다. 이쪽 동남쪽에서 압록강으로 유입해 들어오고 있는 강이 바로 동천강이다. 나리, 저기 저 산 밑에 보이는 귀하집에 군졸들이 얼씬거리는 뎁쇼. 그래. 창주에 주둔하고 있는 수병들의 영하다. 바로 창주 영하다. 나리, 여기 압록강가에는 계속 저런 영하나 진보가 깔려 있사옵니까요? 물론이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영하도 상당히 있었다. 장성고을의 외항이라 할 수 있는 온두리 영하, 그리고 묘동진보를 지나서 어정탄 영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창주 영하가 있다. 압록강 연안에는 근 20리마다 진보나 영하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느니라. 나리, 진보와 영하는 어떤 차이가 있사옵니까요? 진보는 일종의 흙과 자갈로 쌓은 성이다. 그러니까 전투를 직접 치를 수 있는 진지인 셈이다. 그러나 영하는 병력의 주둔지인 셈이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주둔하고만 있는 상태인 셈이다. 그럼 앞으로는 영하나 진보는 없습니까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대길오리 영하, 소길오리 영하, 벽단 영하, 추구비 영하 등이 바로 가까이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럼 나리, 우리는 언제쯤 병졸들이 감시해서 벗어날 수가 있사옵니까요?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적어도 해산지는 지나야 우리는 안심하고 낮에도 강을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저 동천강을 보아라. 그리 넓은 강이 아닌뎁쇼. 그렇다. 저 강이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다. 저 강은 지금 저기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흘러와서 여기 창조 영하 앞에서 압록수에 합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뎁쇼. 그것이 무슨 사연이 있사옵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작은 강이란 그것이 합류하게 되는 큰 강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흐르다가 합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압록강에 합류되는 강들은 다들 그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니라. 나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짱구와 기파리는 자신들도 무슨 지리학자나 지질학자가 되는 양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우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글쎄다.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압록강이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압록강 너머에 송화강이란 강의 상류가 발원하고 있는데 그 강으로 여기 동천강이나 장전강 그리고 허천강 등이 흘러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럼 압록강은 그 이후에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너희들이 머리가 나보다도 더 영특할 때가 있다. 압록강은 여기 청북 정맥에서 발원하는 강들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저기 백두산의 용암 분줄로 갑작스레 만들어진 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대한 강이 생겨 흘러가게 되니 송화강으로 흘러들던 세류들이 여기로 흘러들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대략 얼마쯤 될값쇼? 해강은 대략 100만 년 전쯤이라고 말했다만 분명히는 알 수 없느니라. 나리께서 하시는 학문을 이놈들도 조금은 알 것도 값사옵니다요. 땅이란 것이 참으로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있구만요. 물론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찾아서 길을 떠나 있는 것이다. 기파리 기분이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밤새 눈을 저었건만 별로 피로해하지 않았다. 짱구와 정호는 기파리 기분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울러 을련이의 기분도 계속 살폈다. 그녀는 가끔가다 얼굴을 훔칠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가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므로 압록강 항해를 중단하고 육지로 올라갔다. 낮에는 어디 굴속 같은 데 들어가서 쉬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항해를 계속해야 했다. 그들은 창주 고을을 지나 좀 한적한 강가에 배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배를 갈대로 위장해서 숨겼다. 그러곤 가까운 야산에서 동굴을 찾아냈다. 그들은 전부 그리로 물려갔다. 을련이와 언년이는 강물을 떠와서 밥을 지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된장국도 끓였다. 정호와 기파리 그리고 짱구는 동굴 바닥에 쓰러졌다. 밤새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항해를 했기 때문이다. 날이 을련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깝쇼? 짱구가 말했다. 글쎄다. 나리를 따르는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와 함께 행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요. 하지만 그녀가 차시기와 함께 도망친 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는 터 그녀가 직접 범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사할까?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럼 본인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지요 뭐. 기파리가 결론을 내렸다. 다같이 홀몸이 된 처지에 그는 그녀에게 일말의 연민의 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 아낙네들이 만들어온 밥을 먹고 일행은 잠으로 떨어졌다. 아낙네들도 잠을 자게 되었다. 한참을 늘어지게 잔 정호는 눈을 떴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